본격적인 순서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전체적인 진행을 맡아주실 비례대표제 포럼 운영위원장이신 최태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진행을 맡으면서 수고해 주실 텐데 다 같이 박수로 최태욱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 얘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요. 최근엔 아주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관위의 이번에 개혁안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주최해 주신 원혜영 의원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때도 이미 좀 비슷한 안을 점검하셨죠. 200대 100안이라든가. 그래서 선관위의 안이 아주 훌륭한 안이 돼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헌법기관이 이런 안을 던져주니까 그 논의가 앞으로 더 진지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위한 연대회의 재구성 이런 논의도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국면 혹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운동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개혁 운동이든 그렇지만 청년들이 결국은 앞장설 텐데요. 그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개혁안을 갖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는 비례대표제 포럼이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7주 동안 또 여의도에서 정치개혁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청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수강생들 중에서, 개혁안 발표, 시간을 한번 갖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4팀으로 나눠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원혜영 의원님께서 공동 주최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폐회사를, 개회사에 말씀해 주실 이원주 의원님께서, 차기 토론회 주최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지역구에 급한 일 때문에 끝까지 못 해 주셔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청년의 목소리 들어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로 해서 대신드립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갖고 계신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원혜영 의원님 인사말 있고, 저희 비례대표제 포럼 운영위원이신 서혜성 작가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현주 의원님 굉장히 듣고 싶어 하셨는데, 지역구에 급한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셔야 돼서, 미리 폐회사를, 무사히 끝날 걸 믿고, 미리 폐회사를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빡빡한 관계로 각, 의원님들께서 한 5분 정도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각 팀, 4팀의 개혁안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시작은 새봄에 있다 그런 옛말이 있는데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미래 시대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의 우리 정치개혁 토론회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젊어지고 힘을 받고 또 새로운 사명감을 받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 중에서도 현재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제일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모색이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언 땅을 뚫고 새싹이 힘차게 싹을 솟아오르듯이 우리 청년들의 힘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힘있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또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최태욱 교수님 비롯한 비례대표 포럼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는 것은 좀 시간상 적절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비례대표를 넓혀서 새로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회에 장애인 통로가 생긴 게 불과 11년 됐습니다. 17대 국회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특히 그 장애인 등의 약자, 소수자들을 공천하도록 그렇게 정치 방향이 접히면서 부랴부랴 장애인 의원들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통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비례대표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꼭 필요한 건데 이번에 이것조차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헌재 판결로 의석은 최소한 10석 안팎에서 20석 가까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300석 이상으로 의석을 늘린 건 국민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결국 씨암탉 잡아먹는 식으로 비례대표 줄여서 지역구 늘리는 이런 쪽이 현재 우리 국회의 다수의 견해입니다.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상당한 의원님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식의 현실 안주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야 되는데 정말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희 당의 혁신 과제로는 그것도 반밖에 수행을 못한 게 여성들을 지방선거, 특히 기초선거는 2인 이상씩 뽑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한 명씩을 국회의원 선거보다 한 명씩 공천하도록 돼서 지방의회의 여성 비중이 아주 높아졌습니다만 이번엔 거기에 여성 및 청년 각 1인씩 의무적으로 공천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의무가 아니고 권장한다. 이렇게 돼서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국회에서 청년의 지방의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노력도 해볼 생각이다만 이 경험으로 봐서 역시 쉽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청년들의 힘과 열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 구상들 자유롭게 활기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토론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혜성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사실은 제가 비례대표제 포럼 초대 운영위원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초대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채택 교수가 갑자기 저한테 난데없이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한테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례대표제 제도의 중요성은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난데없이 그 회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채택교수가 그냥 개인적으로 친했지 사실 그 내용이 뭔지 아마 저 사람이 하니까 좋은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전은 자리 저런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더니 저한테 여러분이 받으신 홍보물을 만드는데 저한테 글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홍보물에 나와 있는 그 글귀들의 초안을 제가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년들 정치개혁 토론을 하니까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2011년 여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어떤 사람이 그 청년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였는데 저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만약에 저희 비례대표 제도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문제는 그냥 집단학살, 대량학살, 그런 큰 사망사건 이렇게 읽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그것이 노르웨이 노동당 청소년들 정치 캠프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19살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19살 이하입니다. 19살 이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자기의 정치적 주권,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노동당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걸 논의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종의 최태욱 교수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동료들이 좀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강하거든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청년 혹은 특히 청소년들은 정치적인 것들이 유보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고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 혹은 기득권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엔 제도로서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그런데 결국 그렇게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가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의 유일한 길이 뭐 김영삼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하게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좋고 선동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유일하게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청년들이 그 촛불 집회하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제도가 사상이다. 결국 여러분 민주주의 공화정이라는 게 뭡니까? 제도 아닌가요? 결국 제도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나 혹은 그 위대한 자유 혹은 뭐 그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곧 사상일 때 그때만 비로소 우리가 민주정에 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투표하셨을 때 여러분이 찍은 후보들이 자주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찍은 후보가 자주 떨어진다. 어른들이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찍은 투표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사한 여러분 한국인에게 주권이 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투표장 들어간 30초 동안 존재합니다. 주권이. 그렇죠? 국민학교 교실 2학년 3반 교실 들어가서 돌려 나와서 도장 2번 찍고 나면 주권이 소멸하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투표권으로서. 그런데 왜 내가 찍은 후보들은 떨어질까요? 그렇죠. 2분의 1은 반드시 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제도하에서는. 사실은 그런데 후보는 떨어져도 괜찮지만 우리 주권이 소멸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주권이 소멸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비례대표제입니다. 만약에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권이 소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투표권은 언제나 살아서 어디선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후보를 선출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최태욱 교수가 지난 2주 전에 어떤 모임에서 저랑 같이 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분들, 저 때로의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니까 실현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 이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언제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을 말하는데 현실이란 건 사실은 기득권 정치의 벽인 거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이상론, 이런 제도를 통한 이상론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저 앞에 입구에 내내 서서 여기 누가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목이 제1회 청년정치회관 토론회이니까 청년들이 많이 올까? 라고 하는 마음에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반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직접은 알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거든요. 제가 정말 큰 숙제를 느낍니다. 제가 비례대표 운영위원으로서 청년 정치 개혁안을 말하는데 청년이 없는 뭔가 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쾌한 정치 파티, 맥주 파티라도 하면서 하는 그런 정치 파티 같은 것들 다음 2차 기획은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신분증 내고 들어오는 저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지문을 찍고 싶지 않아요. 신분증을 안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기 참 불편하거든요. 누가 꼭 나와서 이게 저를 인간인 걸 저한테 입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그래서 좀 재미있게 2차 파티를 또 뭐 되게 봄도 되고 아마 그럴 테니까 재미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청년 정치 파티. 정말 이 비례대표 포럼에 가니까 재미있구나. 이런 심사도 재미있게. 정치가 꼭 이런 발표회에 있는 게 아니라 춤도 출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퍼포먼스도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정치 모임을 한번 잘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최태욱 교수가 책임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청년들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앰프 대주고 마이크 대주고 밥 사주고 빵 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청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 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폐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최대욱 교수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개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구에서 제가 그 타운홀 미팅을 매주 한 번씩 이상 하는데요. 원래 잡혀있던 날짜에는 제가 안 잡았었는데 오늘 이게 시간이 이렇게 변동되면서 아주 이전부터 잡혀있던 타운홀 미팅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계셔서 반상회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반상회처럼 하는데 많이 모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굉장히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아주 의외로 굉장히 정치에 대한 토론들이 막 나중에 좀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정치에 대한 토론을 막 집에도 안 가고 하세요. 지난번에는 어떤 아파트에서 했었는데 정말 한 12시까지 해서 12시까지 안 주무시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너무 피곤해서 12시쯤 돼서 저 이제 가봐야겠다고 하고 일어섰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싫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편안하게 거리감 느끼지 않고 진짜 그야말로 반상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정치권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보면 선거 때만 정치가 시민들하고 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비례성이 높은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최재욱 교수님 비롯해서 이 포럼에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해오셨는데 저도 관심 갖고 상당히 이렇게 가끔 참여도 하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어떤 상시적인 일상적인 그런 정치 활동들이 시민들과 함께 행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정치 공학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어떤 철학과 또 평소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이렇게 함께 공유가 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꿈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역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이상은 그런데 현실에서 이제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기득권을 많이 이렇게 깨고 완전히 판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뭔가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못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힘을 어떻게 그렇게 결집시킬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87년도 그때 저는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습니다만 그때 그 87년 항쟁을 통해서 이제 직선제가 관철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뭐 이런 것들도 주장하고 활동을 하고 넓혀가면서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기폭제가 있을 때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기폭제가 생길 때 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때 87년도에 직선제를 관철을 했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직선제 이상의 어떤 더 많은 개혁안들이 있었을 텐데 뭐 제가 그냥 짧은 생각이지만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충분히 만약에 논의가 진전되고 성숙돼 있었다면 좀 그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직선제 관철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린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때 관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번에도 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어떤 기폭제가 되는 그런 민심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이런 제도적 개혁 과제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많은 논의들이 집적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태욱 교수님 굉장히 급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뭐 아니면 당장 이번 회기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득권 부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항상 이렇게 배버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꾸준히 그냥 인내심 가지고 뭐 성과가 당장 나든 안 나든 꾸준히 하여튼 묵묵히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때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안 발표를 내 팀에서 하는데 제가 끝까지 못 보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논의하시면서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 이런 걸 어떻게 깰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작게는 이번 20대 총선 전에 설사 이 비례대표제가 전면 도입이 되거나 아주 획기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 비례대표제를 조금 확대하더라도 그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라도 회복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진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태욱 교수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정당에 있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논의가 있다면 제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소리를 듣겠습니다. 네 팀의 청년들의 개혁안 발표가 있겠는데요. 네 팀이 20분씩 20분 이내에 끝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다시피 20분씩만 해도 80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 5분 남기고서 뒤에서 아마 사인을 보내줄 겁니다. 5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인 보시면 좀 마무리해 주시고 20분 이내에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네 팀의 발표가 끝난 후에 심사위원으로 와 계신 20분 선생님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뭐 중요한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심사해 주시고 점수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바쁘신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식은 이제 네 팀의 발표를 들으시고 우리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자에 보면 심사 항목들이 4가지 있습니다. 적실성 및 타당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발표 형식 엄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총점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팀 발표가 끝난 후에 공개적으로 합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총점만 말씀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합계 점수가 그대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팀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팀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1조의 강재용, 김한겸 조입니다. 네, 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일일이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태욱 교수님을 비롯하여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비례대표제 포럼 스태프분들에게 특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를 준비해 주신 저의 조원 강재용 씨께 또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이상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갖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치에 대한 신뢰를 보낸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비례대표제란 그런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전면적 확대를 의미하는 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꾸고자 합니다. 1987년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있어서 진일보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헌법으로 명시되었으며 감시권, 감사권의 확대로 인해 의회 안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1987년의 민주화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87년 체제가 완전 무결한 제도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선거 승자를 지지하는 선거 유권자들만의 정치적 민주성만을 보장하며 선거에서 떨어진 유권자들의 정치적 민주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선거 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민주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보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결선 투표제, 오스트리아의 분권형 대통령제, 독일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렇게 정치적 민주화를 확대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논의의 틀을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있으면은 결국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컨텐츠를 실현시킬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컨텐츠를 실현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그런 정치적 환경들을 개선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비례대표제 안착을 위한 토양 만들기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안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정당의 출현 혹은 기존 정당들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깊은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적 효능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면은 시민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비례대표제란 그런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확대를 의미하는 바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들 1조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정치적 효능감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정치적 효능감 확산을 위한 진보정당 3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을 위시한 진보 상당들은 예전부터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진보 3정당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 파이팅할 수 있고 2016년 더 나아가 2020년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비례대표제를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지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비례대표제 안착을 위한 정치적 효능감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정치적 효능감의 확산을 위해서 직접적 공론장의 활용이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론장이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행위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소통 행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직접적 공론장 혹은 공론장이 잘 실현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웨덴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1968년 스웨덴의 총리였던 올로프 팔메 총리가 휴양을 위하여 고틀란드에 머물렀고, 스웨덴 시민이 운집하는 휴양지인 고틀란드 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정책 소통을 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연마다 정책 소통을 하게 되었고 1982년 최초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공식적인 알메달렌 정당 정치 박람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조는 정치적 효능감의 확산에 대한 방안으로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 같은 직접적 참여 중심의 공론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치적 효능감을 확산시켜줄 수 있는 정당의 출현 혹은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공론장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 정당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법을 입법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도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양을 건설하는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비례대표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비례대표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도 좋았지만 시간도 훌륭했습니다. 이 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 이재연입니다. 저희 2조는 김한나, 박하람, 윤영관, 배윤정, 민옥이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제안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요구에 맞춰 많은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안을 내놓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 들은 개혁안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서 세세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2012년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정치 혁신과 특권 폐지를 위해 3가지 제도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입니다. 김문수 새누리 보수혁신 특별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의원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성 개혁안들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의원 정수는 인구나 경제 규모에 비해 작다고 하는데 과연 2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정치개혁의 핵심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제의 정치가 아닌 포괄의 정치로서 온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2조는 가장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인 청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2015년 3월 4일, 바로 어제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의 사진입니다. 신문 기자가 말했듯이 이것은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된 1970년대 사진이 아닙니다. 다시 등장한 손수레, 리어커라고 불리죠. 리어커를 밀고 있는 2015년 청년의 현실입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 청년을 검색하면 이러한 연관 검색어들이 나옵니다. 모두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연관 검색어 이상의 우리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국회에는 여러 상임위가 있고 청년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행정부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있지만 오늘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대다수는 50대, 기혼, 수도권, 남성, 즉 사회적 기득권층에 맞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때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년특위 구성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청년에게 정치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는 올바른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년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청년 고용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청년 관련 정책들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리 추진하여 청년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이렇게 써두면 혹시 청년특위는 청년 비례대표위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륜과 지혜, 경험을 갖춘 의원분들이 주축이 되고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여러 가지 청년 문제와 그 관련 부처들을 정리해 본 것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니트족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트족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1월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세부터 64세의 고용률은 61.5%에서 65.3%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 청년 고용률은 43.4%에서 40.7%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니트족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청년 취업 혹은 청년 실업은 중요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청년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청년 특위와 같은 활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부처에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서로 간의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년 특위를 구성하면 다양한 부처들이 청년 업무를 집행하는데 통일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기간을 한정해 두고 활동하고 있고 또 청년특위는 정확한 소관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특별위원회의 로드맵을 그려보았는데요. 19대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내년 20대 총선 후 청년특위 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대선에서는 청년특위를 상임위원회화하고 그 소관부처로 행정부 내 청년부를 신설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4년 정보통신부를 각 부처의 업무를 이관하여 신설한 예와 같이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들을 집행하는 부서를 청년부를 만들어서 집행한다면 여러 정책들을 이해하는데 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청년특위 청년부 신설과 과연 동반하는 과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표는 작년 한 해 동안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단체와 기업에서 개설한 대외활동과 공모전의 수입니다. 대외활동 984개, 그리고 공모전 프로그램은 10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애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유독 정치권에서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투표율 때문인데요. 2014년 6.4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20대 48%와 60대 74%. 이 투표율 격차만큼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격차도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청년이 많아야 주목받을 수 있고 그만큼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예를 들면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의무화 등과 같은 제도들을 갖추는 것이 청년특별위원회가 발전하여 상임위원회가 되고 소관부처인 청년부를 신설하는데 수반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투표율이 올라야 청년위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분들께서 의원분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가 있고 또 의원분들도 지지를 받으며 활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 대한 논의가 많은 지금 청년층과 같은 특정층의 지지를 받는 것 또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정리하자면 정치개혁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소외받은 국민, 바로 청년을 위한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투표율을 보면 그동안 청년을 위한 정치가 왜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개혁이란 표라는 실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원칙에 충실했을 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렸습니다. 청년특위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청년 관련 업무들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청년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청년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하고 행정부 내 청년부를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이는 뜻이 있는 의원분들의 의지와 대선 공약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부의 설치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청년을 스스로가 주목받는 국민이 되기 위한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 역시 청년특위를 위해 진행될 때 입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저희가 발표드린 내용이 논의의 깊이가 충분하지 못하고 현실을 더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더라도 정치개혁을 바라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영감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늘 저희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와중에서도 조금씩 힘을 보태며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좋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거제도 혁신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3조 2원제라고 합니다. 저희는 선거제도 혁신 전략으로 정답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막바지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떻고 정말 국민들이 국회가 내 편이라고 믿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의견은 4년에 딱 한 번이다. 국회가 내 편이라고 믿는 거는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얼마나 국회를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회는 국민에게 신뢰도에 있어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2014년 9월 4일 날 MBN과 리얼미터가 같이 실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68.6%로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여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명확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오히려 아마도 팍팍하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삶을 궁핍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국민의 삶 지표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약 25.2%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부담의 의료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국민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돼 있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역시 5.1배라는 무시무시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회적 관계망은 너무 옅어서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들고, 부패인식 지수에 대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이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드디어 국민이 뿔이 났습니다. 내 세계무로는 이제는 국회의원을 무분하게 살리겠다. 국회의원이 있어서 뭐하냐, 줄이거나 없애라. 이런 등의 이제 국회의원의 존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런 마음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환경은 심각한 과점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를 봤을 때 국회 전체 의석의 93%를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 있으면서도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한쪽은 모르쇠 일관하고 한쪽은 집안 싸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꼭 이 양당이 90%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지역구 중심 소선구제도 이러한 국민이 불신하고 선거제도의 혁신을 하게끔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소선구제는 단 한 표라도 없으면 국회에 입성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목소리보다는 해당 지역구민의 목소리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바꿔야 되냐라는 게 문제가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선구제에서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선거제도로 혁신이 돼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의사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최소 2대1의 비율로 실시가 되어야 되고 점차 장기적으로는 1대1의 비율까지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 혁신은 다른 가치를 표방하는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고 예컨대 녹색당이 환경 정책을 표방하는 녹색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녹색당에 표를 던지게 돼 있고 그 표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녹색당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청년당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 정책에 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청년들의 지지도는 청년당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면에 이제 기존 양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층이 각 당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하게 되고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례대표제 확대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비례대표제가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스스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제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당론으로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국민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앞둔 20대 총선부터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공천권을 행사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하는 것을 공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이런 행동으로 국민에게 성취를 주게 되면 반드시 국민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제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례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예로 들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정책을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책, 와서 그냥 청년 허브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와서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약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청년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등의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 결과 청년들은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2014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로 결집됐습니다. 2011년 보궐선거 때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때 청년층의 투표율이 약 40%였던 것에 비해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약 50%대까지 청년의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점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 혐오감에서 정치 효능감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비례대표제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제가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비례대표제가 확대가 돼서 선거제도가 혁신이 된다면 첫째, 정당 간의 혁신 동력이 생깁니다. 첫째, 여러 정책을 표방하는 다수의 정당이 원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민들의 선택은 다양하게 되고 그 결과 정당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동적으로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수의 정당이 원내 진입으로 인해서 다당제로 개편이 되고 연정이 보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다수 원내로 진입하게 되면 의석수의 과반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연합정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움직임은 다수 국민의 의견을 행정부가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강화됩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의 혁신으로 각 정당은 국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국민들이 강력하게 아니라고 하는 정책이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대놓고 편을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넷째, 복지국가로의 변화로 인해 국민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의 혁신은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유인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인간답게 변할 수 있게 해주는 정당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복지국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당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선거제도 혁신의 문제는 국민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 해법 역시 국민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4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양준영입니다. 네, 저희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봤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례대표제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발표 순서도 사실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비례대표제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첫 번째로는 친구들이 말하는 한국 정치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30살인데요. 30대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 한국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조금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거를 크게 전제로 해서 왜 선거제도 개혁인가,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제안하는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가장 메인은 5번인데요. 저희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들이 말하는 한국 정치입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저희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에게 질문을 좀 던졌어요.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조금 답변을 좀 달라. 너희들의 아무런 가공되지 않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냐? 그랬더니 단 한 명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당, 국회의원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굉장히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 바쁘다. 도대체 국민의 관심은 있는 거냐? 라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기존 세력에 대해서 너네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존 정당도 많다. 그것부터 정리하자. 걔네들부터 통폐합을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과 또 다른 거는 새로운 정당이 생겨도 과연 이 구조 속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들을 대변할 정당이 생기면 표를 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다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 생기면 내 표 한 표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 정당들이 자신들의 그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한 행동만 할 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정책을 내놓는 곳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치에도 관심이 없는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나 그 정당에 관심 생길 수 있을 것 같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친구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노인복지라든지 혹은 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들에 대한 것들은 금방금방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 활동 세금을 내고 그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산층 그리고 우리 그 30대, 40대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정당 생겼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30대 중산층을 겨냥한 정당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거는 굉장히 조금 신선했는데 약간 사이버 정당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앱으로 참여 가능한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 접근의 편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례대표제가 뭔지 아니? 라고 물었더니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독일식 선거제도 아니야? 라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 비례해서 의석수 확보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러면 무식자는 무식자인데 비례대표제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있겠구나. 뭔가 강력하게 어필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제도 개혁안 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인가? 선거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잖아요. 정책을 내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 다수제에서는 제대로 된 민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버려지는 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례성이 높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어떤 모습의 선거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사실 그 1등을 뽑고 난 이후에 버려지는 표가 4표예요. 근데 그 4표의 발생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비례대표제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표에 이제 투표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정당의 표를 하나 던지는데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확보된 의석은 정당에서 제시하는 명부에 적혀져 있는 의원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1등이 가져가는 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정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당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당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가장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당의 색깔이 뚜렷해질 거고 그 뚜렷해진 색깔을 모아놓은 우리의 그 한국 사회는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정확하고 좀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관위의 발표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좀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인 거고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내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뽑는 거지 그 인물을 뽑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당을 뽑기 위해서 표를 투표하는 게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 싫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1인 2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정당에 투표를 해서 의석수 확보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명단을 공개를 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추천을 할 거야. 그러면 너네들도 그 사람이 맞는지를 보고 선택해. 라는 거죠. 대신에 후보자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당이 커지면. 그러면은 득표율이 10%, 20%밖에 안 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구역을 정하는 것도 조금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투표를 하더라도 어떤 표수라든지 아니면 몇 % 이상 득표자라든지 그러한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은 당선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잔여 좌석이 남게 된다라고 하면 정당에서 제시한 1번부터 10번까지라면 10번까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위의 순서에서 아래 순서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내 손으로 사람 뽑았다는 생각도 충족할 수 있고, 정당에서는 사실 1번부터 끝번까지 내린다라고 하면 처음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 뽑아놓으면은 우리 정당을 좀 더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가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의 그러한 의사도 적절하게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정성 여부는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는 사실 의문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표의 모양이 이 정도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제에는 과연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중심의 정치가 될 겁니다. 지금은 두 정당이 사실은 메인 정당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A정당 안 찍고 싶으니까 B정당 찍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표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당이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싸움, 즉 힘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정당이 있을 것이고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당 게임이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의 질문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너 아니면 나니까 표 한 표 더 얻으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게 되느냐.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내가 너를 이기고 싶다 이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정책 만약에 다당제가 되게 되면은 내가 맞서 싸워야 하는 정당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서 매력적인 정책을 내놔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선거 전략에 당연히 변화가 생길 거고 정책도 당연히 이제 무게중심이 힘에서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각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게 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관심도 당연히 확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표를 던지는 만큼 그게 실제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곧 먹고 사는 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투표를 한 만큼 내 정당에 힘이 생기고 그 정당에 힘이 생기면 살아있는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 내 생활이 피부에 와닿게끔 더 좋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표율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율이 낮다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비례대표제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지에 있는 정책들이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얘기를 해봤자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아요. 자기들에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1동포 중에서도 제1동포의 문제 그리고 탈북자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수적으로는 열세예요. 이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정책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거 반대한 사람들은 그쪽엔 표를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비례대표제가 되고 나면은 이러한 그 음지 영역에 있던 정책들이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서 숨겨져 있던 그런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루 비추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의무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노동을 하게 되면 원천세를 다 뗄 거고. 근데 이들이 정말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다 동등하게 받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동등한 권리를 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념적인 대립 그리고 특히 역사 문제 같은 거는 거의 성역이에요. 이 문제 잘못 다루면 거의 매장당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더 키우게 하기 위한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잠재적인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민주주의도 공고화가 될 겁니다. 이유는 서로 합의하는 문화가 형성이 될 거다라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가 나눠지게 되면은 혼자서 가반수를 절대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연정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걸 낼 건데 너도 여기에 동의해. 혹은 그러면 나 이거 좀 싫은데 그럼 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돼서 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그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그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된 민주주의로 당연히 나아가게 될 거고 한 명의 강력한 리더보다는 여러 명이서 의견을 주고받고 다양하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합의의 문화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즉 소통이 가능한 쌍방향적인 정치가 가능해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지금 이 사회가 민주주의가 공고화가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요. 뒤집어질 것 같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능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제도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국민이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정책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건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독재사회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반드시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해요. 그리고 국민들 역시 나와 다른 의견,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게 생소하다라고 해서 그걸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지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그 정치의 시작과 끝은 항상 그 전제에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시작도 국민을 위해서, 끝도 국민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어깨에 실린 힘이 국민들이 준 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국민들이 실어준 국민 뽕입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사익 혹은 본인의 감투 욕심 이런 것들로 사실 비춰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들도 잘 맞춰주셨고요. 내용도 좋은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갖고 계신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간단한 논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한 3, 4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배우는 입장에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주제 선정이 좀 더 우리 청년들이 직접 체감하고 같이 대화되면서 도출되는 어떤 이런 내용 중심으로 짰으면 더 생동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을 위한 나라는 청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고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때 그 힘으로 기성세대들도 눈치 보고 내키든 안 내키든 그렇게 좀 제도적인 개혁도 시도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성 정치인 중에서는 그래도 저나 여기 우리 김영익 의원님처럼 그래서 나이는 먹었지만 젊은 마음으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야말로 국민의 힘으로 그중에 청년의 힘으로 이렇게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또 선관위에서 내놓은 굉장히 진취적인 이런 안들이 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힘있게 추동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지도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저는 이런 얘기할 기회가 하도 많아서요 지겨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겠는데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내 팀 발표. 그래서 그냥 제가 특별히 재밌게 들었던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에서 그 스웨덴 케이스에서 정치 박람회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 비례대표제 포럼에서 사실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혜선 작가께서도 얘기했지만 좀 유쾌한 청년 정치 파티 이런 거에 해서 정말 정치가 재미있는 일이다. 청년들이 한번 뛰어들 만한 일이다. 이런 거 확산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팀에서는 청년 특위를 통해서 청년 상임위원회, 청년부 신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지금에서 노동계급에 속해 있는 청년,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는 청년,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도 한국 사회경제 현실에서 청년은 그 단일 의제로서 이미 중요해버진 것 같아요. 설령 과도기적으로 한 50년 갈지라도 청년부 신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같고요. 그래서 청년부, 청년 상임위,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청년당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큰 흐름을 잘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세 번째 팀, 정답은 국민에게 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번째 팀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독과점 정당 체제의 문제, 그러니까 민생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권력 싸움만 벌이는 두 거대 정당의 문제. 그러니까 포용의 정치가 작동이 안 되고 국민의 실제 목소리, 청년을 포함한 약자들의 실제 목소리 정치에 반영이 안 된다. 해결하는 방법은 비례대표제 강화할 거다. 그리고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례대표제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제도다. 그러면 근데 이러면 새누리당에서 반대할까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하여도 좋은 조언을 준 것 같습니다. 국민을 활용하라.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살 길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개혁정당으로서 인정받을 때 할 수 있다. 네 번째 팀은 정말 강의하듯이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수천 명이 되는 친구들을 서베이한 것 같은데 엄청난 풀로부터 굉장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정말 몇 명인지 몰라도 굉장히 와닿는 얘기들을 잘 조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생긴다면 지지한다. 표 던져준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만한 정당이 유력한 정당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버려지는 표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표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례대표제로 엮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정책 정당화, 그런 움직임이 될 것이고, 정치가 곧 먹고 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개방형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얘기했는데,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상적이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니까,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20분에 정말, 이 고마우신 심사위원들 여러분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지금, 참고로 비례대표제 포럼에,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구위원회, 정치위원회, 청년위원회, 소통공감위원회. 그 위원분들께 저희가 이 기획을 하면서 심사단으로 와주십사 하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먼저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들 20분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이창곤 소장님 오늘 안 오셔서 이제 이름이 불리우게 됐는데 회사 일로 못 오셔서 그래서 그 다음 순서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한두리 기아대책기구 간사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 하나 차이가 있으면 이창곤 소장 대신 한두리 간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 요거는 그대로 수정 후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정말 귀하신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그 4가지 영역별로 이제 점수 기준으로 삼아서 점수를 지금 좀 가지고 계시죠? 각 팀의 점수 100점 만점에 점수를 선생님들 한 분씩 여기 순서대로 표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십시오. 각 팀의 종합 점수. 그리고 죄송하지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One sentence only. 시간 역시 절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광명일 교육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요, 미리 좀 방법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 2, 3, 4 등으로만 하면 그냥 등수 더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그러고 숫자로 67점, 76점 이렇게 가면 보태기도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별 의미도 없고.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야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른 심사위원님들한테 여쭤봐야 돼요.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미리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못 들었어요. 와서. 점수를 매기라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메일로 다 안 나갔답니다. 그래요? 점수를 점수를 매기라고? 네. 그리고 지금 1, 2, 3, 참고로 4등이 아니라? 네, 점수를 주시면 저 밑에는 자동적으로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각 팀의 점수를 주시죠. 개인별로 어떤 사람은 네. 1, 2, 3, 4등 차이를 그러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넓게 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네. 그게 별로 공평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알겠습니다. 룰을 바꾸면 이 혼란이 오므로 그럼 곽노영 교육감님께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마 그 순서로 점수 계산을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시기 좀 힘들 테니까 나중에 곽 교육감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혹하게 김두수 선생님. 나는 했어요. 물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여기서 합계합니다. 지금 말씀 주십시오. 예. 1팀 65점. 와. 2팀 80점. 3팀 75점. 점수 다. 4팀 85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약간 현실주의보다는 이상주의라서요. 1팀 60점, 2팀 70점, 3팀 65점, 4팀 75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익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정철 교수님. 네, 1팀 45, 오. 2팀 60, 3팀 55, 4팀 62. 지금 연대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 생각이 방 듭니다. 저런 교수님 밑에서 이따 손율 교수님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예, 1팀, 문유진 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네, 1팀 45점이고요. 2팀 50점, 3팀 40점, 4팀 75점입니다. 연대생이세요? 지금 복수하는 거 아니야? 서혜성 작가님. 서혜선 작가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맡기고 갔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1팀 50. 얘는 연대도 아닌데 왜 이러냐. 2팀 60. 3팀 25. 4팀 20. 이야, 너 왜 점입니다. 그러니까 떠났구나. 네? 손열 교수님. 저는 정말 적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향이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팀 90, 2팀 92, 3팀 91, 4팀 93. 연대는 연대력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손정욱 비례대표제 포럼 청년위원장이십니다. 예, 손씨들이 좀 후한 것 같습니다. 1팀 85, 2팀 93, 3팀 83, 4팀 91. 감사합니다. 윤원일 총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와서 자료를 보면서 내 팀이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옹호하고 다 그러니까 독창성이나 뭐 이렇게 변별력이 크게 있는 건 아닌데 발표하는 이 자세나 설명하는 설명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위주로 했습니다. 내용에는 뭐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준비하실 때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모든 제도가 이 역사적 산물인데 한국의 정치 제도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좀 분석이나 그런 우리 전문분들 생각을 좀 넣어줬으면 우리 같이 좀 고루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게 빠진 게 조금 아쉬워요. 점수를 발표할 때 1팀 93, 2팀 90, 3팀 89, 4팀 91.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네. 다 준다. 네. 1팀 80점, 2팀 80점, 3팀 75점, 4팀 8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예, 저는 1팀 70점, 2팀 55점, 3팀 55점, 4팀 60점 드렸는데요. 4개 팀 모두 그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구현하는 현실적인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그 기성세대들하고 같이 많이 토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비례대표 제도의 필요성이나 그 절박성을 좀 알게 됐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봉 노동정치연대 포럼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예, 제 점수는 저는 사실 많이 배웠는데 이 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야기를 전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단지 제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팀 82점, 2팀 86점, 3팀 88점, 4팀 88점. 감사합니다. 다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예, 한마디 해도 되는 거죠? 예. 우선 평가는 발표로만 했습니다. 자료집에 나온 걸 따로 평점을 내진 않았고요.
근데 제가 청년들 발표하시는 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정치권에 대해서 하나같이 비판하셨어요. 근데 정치권 비판하시려면 청년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거나 자기 제안의 정교함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팀 40점, 2팀 65점, 3팀 60점, 4팀 70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준 전 서정연 대표십니다. 예, 저 그냥 많은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 이제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70, 75, 80, 8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82? 82죠? 80입니다. 아, 80. 예. 제일 끝. 다음 최아람 연대 학생입니다. 네, 저는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건 다, 네 팀 다 똑같은 것 같아서요. 그냥 청년 입장으로서 그냥 가장 와닿는 제안을 그나마 해주신 분에게 점수를 약간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1팀은 60이고, 2팀은 93이고, 3팀은 55, 4팀은 90입니다. 가혹하군요. 다음은 최지혜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십니다. 예, 저는 보통 심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는 사람인데 되게 예, 좀 저도 막 초조해야 하고 있어요, 같이. 1팀에 70점 드렸고 2팀이 80점이고요. 3팀, 4팀 다 70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혜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네,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70, 65, 50, 75. 대체적으로 청년들이 오히려 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이제 한규복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사무처장이십니다. 예, 저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85, 88, 84, 91.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황재림 전 여정 대표십니다. 네, 저도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70, 80, 50, 75입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평균 합계 보이죠? 마지막 한둘이 간사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지금 계산하면서 부르지 못할 것이고. 예, 저는 원래 예비 후보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막차. 네, 출세했습니다. 예, 승차를 했는데, 캐스팅 보트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저도 33살의 청년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표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좋고 저도 새로운 걸 많이 배웠는데요. 이것들을 1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얘기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얘기를 남아서 듣고 있고 마지막 이걸 표로 던져줄까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요. 사람이 끝까지 들어야 기억이 남고 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점수는요. 75점, 80점, 77점, 87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시겠죠? 예, 4팀이 76.9죠. 그리고 두 번째 팀이 75.9, 그다음에 첫 번째 1팀이 68.3, 제 3팀이 67.4. 저희가 비례대표제 하자면서 이렇게 1등 뽑기 게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제도인지를 이게 실감을 하자, 뭐 이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다들 잘했는데 이렇게 한 팀만 뽑는다는 게 얼마나 참 무식한 제도인지 죄송합니다. 근데 미리 공지했지만 그 청년들이 한 7주 공부하면서 정말 정치학을 미리 좀 공부한 청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제가 보기에 정치학 공부 안 한 분들이고요. 처음으로 이제 정치도 배우고 선거제도 공부해보고 그랬는데 좋은 안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승팀에게는 그래도 뭐 게임이니까 상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걸었던 것이 우승팀이 지금 가만있어 봐. 4팀이죠. 4팀 우선 이따 나오겠지만 그 4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원혜영 의원실에서 인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원혜영 의원실에서 인턴십 제공을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우승팀의 제안을 프레시안에 게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단도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원혜영 의원 안 계셔서 먼저 가셔서 제가 우승팀에게 그 상장 형식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4팀을 나와 주시죠.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상자 읽겠습니다. 우승팀 4팀 양준영, 박현욱, 김원상. 위팀은 제1회 청년 정치개혁안 토론회에서 우수한 개혁안을 발표했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3월 5일 비례대표제 토론. 오늘 이 제1회지만, 그래서 미숙한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 청년 정치개혁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2회에서부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좀 더 재미있게, 활기차게 그런 토론회 한번 또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많이 있으면 이렇게 청장년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뭐 먹고도 같이 마시기도 같이 하고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늘 이렇게 시간이 쫓깁니다. 다음엔 좀 더 느긋하게 서로 얘기 나누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걱정했던 게 시간이 늦어질까봐 굉장히 초조했었는데요. 주최 측에서. 근데 아주 뭐 이 정도면 훌륭하게 빨리 끝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심사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발표 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